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러면서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생산 단가가 비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9월 FOMC는 확실히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코로나 때도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올라왔죠.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는데도 올라왔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에서 매일 밤 라이브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섹터를 가리지 않고 아침에는 또 유튜브 시황 라이브도 하고 있는 데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 최근에 9월 FOMC가 끝나면서 네. 이게 또 혼돈의 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강세론자, 롱충이라고들 다들 표현을 좀 하시는데, 네. 9월 FOMC에서 저는 딱 그 새벽에 라이브를 보고 있었어요. 라이브를 보다가 일단은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미래셋이었나? 거기에서 평가 자료가 나왔는데 딱 그 제목이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이더라고요. 시장보다 강해야 하는 강박증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 그리고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네.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진정시켜야 된다, 눌러놔야 한다 라는 강박증이 사로잡혀 있다. 파월이. 네. 어. 파월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찍혀 있는 점도표를 보더라도 점도표가 모두가 좀 이 정도까지? 라고 할 만큼이 나오긴 했어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이번 주 초였죠. 직전에 나왔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월스트리트 자료를 보면은 모든 증권사에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4에서 4.25 혹은 4.25에서 4.5%.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평균 이제 금리 상단을 보고 4.1%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심하게 가는 곳이 4.3%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연준이 묘하게 4.6%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파월 자체가 아니면 페드 자체가 우리가 금리를 강하게 가져가겠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자체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숨어있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지금의 페드, 지금의 백악관은 작년과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가져가고, 금리를 강하게 가져갔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최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을 100% 우리가 신뢰해서 듣기보다는 지금 다른 국가들이 동맹국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동맹국들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요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면은 최대로 피해보는 곳은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시장이 버블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동맹국들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한 피해를 받는 선까지 금리를 이제 높게 가져가고, 네. 경제가 버틸 때까지는 좀 금리를 높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정말로 연준이나 백악관이 지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시급하게 생각했으면 이번에 100bp 1%를 올렸겠죠. 그게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FOMC와 FOMC 사이에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0.25%라도 금리를 올렸겠죠. 수단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속도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듯이 연준도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 연준이 매파적이면은 이런 속도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우리가 0.5%가 아닌 0.75% 인상을 또 할 수도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이고, 그 예측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이던스를 더 강하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9월 FOMC에서는 뭐 내년도 내후년도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켰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들을 보니까 내년 연말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FOMC는 확실히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은 네. 4.6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해석하시는 분들 따라서 5%까지 보는 분도 네. 계시고 5.5%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점도 막 이상한 데도 찍어놨어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점도표도 중요하고 예상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패닉이 언제 좀 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 금리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침 라이브에서 맨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열어보셔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 차트 최근 8월 중순부터의 올라가는 우상향 각도를 놓고 보시면은 네. 정말 일정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닉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연준이 정말 좀 공교로운 시기긴 한데 9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은 채권 시장에 본격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9월부터는 들고 있는 이제 물량을 소위 말해서 이제 연초에 경고했던 물량을 풀캡하로 매도를 시작한다. 혹은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QT를 이제 맥스치로 하게 되는 그 월수가 9월이었는데 네. 지금 8월 중순부터 채권 시장의 패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걸 놓고 보실 때 9월 1일 기준 2년물 국채 금리가 1년물이군요. 1년물 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 9월 1일자가 3.5%였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4%가 넘어섰고요.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속도가 3.5%에서 4%라 그러면 엄청나게 좀 큰 부분이거든요. 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채권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놓고 볼 때는 채권 시장의 패닉셀이 좀 심하다.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러고 있어요. 네. 4%, 4.5%, 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 계속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혹은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주식 시장이 언제 살아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금리를 알아야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1년 뒤, 2년 뒤 금리가 아주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패닉셀로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패닉셀이 멈추면 그리고 채권 시장이 돌리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겠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페드의 굳이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전부터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1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에서 4.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4.1%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정도를 그냥 지금이 2022년 9월이니까 2024년 9월까지 평균 금리가 4.1%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채권에 녹아 있는 거고요. 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뒤 기준으로 2025년 9월까지는 금리가 좀 떨어지겠네. 네. 이런 부분들이 채권에 녹기 시작하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채권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권이 워낙 패닉이 좀 심하거든요. 지금 연초 대비로 한 25% 정도 빠졌을 겁니다. 20%에서 25% 정도.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이게 할인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산 사람보다 오늘 산 사람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채권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동네 패닉이 멈춰야 된다. 그럼 채권의 패닉과 그리고 네. 2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네. 그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표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년물과 30년물이 역전됐을 때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을 때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연준에서 작년 말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2년물과 10년물이 자꾸 역전되려는 현상 붙는다. 이거 위험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지표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제시한 게 3개월 물과 초단기죠. 네. 그 다음에 10년물의 차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3개월 물이 지금 3.1% 정도 나오고 10년물이 3.5% 정도 나옵니다. 역전 안 됐네요. 아직 역전 안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뭐 그저께였나요? 뉴스가 나왔는데 20년 물과 그 다음에 6개월 물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장기물을 뭘로 잡느냐, 단기물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역전이 됐나요, 안 됐나요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지금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한참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30년물과 5년물, 그것도 역전된 지 더 오래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부르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경기 침체를 부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3개월물과 10년물이다. 페드도 이거는 주의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직 역전이 안 됐군요. 네, 그건 역전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올해 3월인가 4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발언력이 세신 분이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 네, 블라드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은 페드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반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이게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라는 소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점점 내려간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는 이런 정책이 이미 채권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금리 잡히고 인플레 정상화되고 그렇죠. 2년 뒤가 지나면은 점점점 금리가 떨어지네. 일드 커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단기 1년과 2년의 이제 채권 수익이 높고 그 이후 채권 수익이 낮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건 정상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말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지금 그러한 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야기하고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표상을 놓고 봤을 때 논리가 비약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과거 사례도 그게 들어맞고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OECD가 아니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월별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돌리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니죠.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풀어주면은 연준 입장에서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시장을 풀어주면 시장이 경거망동해서 연준이 또 우리를 위해서 연준이 또 시장을 위해서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뛰어 올라가고 이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는 채권 시장이 떨고 있다. 왜냐하면은 연준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원자재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채권을 가지고 전 세계 경기 혹은 미국의 경기를 조절하는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집어 던지고 가격을 파괴시켜서 시장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 시장에서 피눈물이 슬슬 나더라도 나는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눈치만 보되 우리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 형들 너네 그러면 경기 침체와 우리도 죽는데 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권 당사자들은 그러겠네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다 바라보고 있다. 실업률이 3% 4% 4.5%까지 올라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런 정책상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경제가 무너지진 않는다. 말 그대로 연착륙, 경착륙 어쨌든 착륙은 한다. 얘가 꼬라박아서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연준이 얘기하죠. 야, 이게 채권 시장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점점 더. 그렇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을 이해를 하고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그쪽을 바라보는 분들의 뷰에서는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면 박살난다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애플만 보더라도 맨날 애플을 말씀드리는데 애플이 이번에 정책을 바꿨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제 수수료를 0.99달러를 기본으로 받아가는데 그 환율을 애플은 배째랍니다. 0.99달러면 환율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기준 1,400원이죠. 그렇죠. 1달러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은 1,500원을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뭔가를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애플은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애플이 가격 방어가 되면은 나스닥은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마찬가지죠. 1,500원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좀 낮추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300원을 받았다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 1,500원으로 받을게요. 그럼 환율 다시 떨어지면 그럼 1,300원 받을게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조절은 분명히 하는데 애플은 그 정도로 배짱 장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겠죠. 네. 브랜드가 있으니까. 네. 와, 그렇구나. 그렇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또 하는 거군요. 자신 있으니까. 네. 이게 채권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게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4.6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또 미천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조금 약간 그
강하게 좀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4.6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도 이야기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4.6, 5.6도 갈 수 있다. 저도 그건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5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선물시장 거래 기준으로 2.5달러 반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기준도 125달러, 130달러를 가던 친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83달러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나온 이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국제유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60에서 7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연준이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80달러 초반대가 나왔어요. 10달러, 15% 정도 올랐죠. 네, 별로 안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게 M2 통화량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의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이게 소비가 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돈의 총량인데 그 총량은 무려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60달러 하던 국제유가 기본 에너지 가격은 지금 80달러가 됐습니다. 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80달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부터 2014년 셰일가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고유가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배럴당 100달러 전후였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비쌌어. 그리고 그때 경제가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높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는 한 6개월 1년만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수준의 국제유가가 모든 상품 가격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연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지금 총은 아닌데 부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계속 지속하겠다. 네. 핵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유럽이죠. 네. 유럽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만약에 유럽이 정말로 배째라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배째라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제 국채 금리, 국채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독일을 믿냐 이탈리아를 믿냐 그러면 독일을 믿는 거고 그럼 이탈리아 채권을 안 산다라는 거고 이탈리아에 있는 정부나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땡기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쓸 수가 없어지면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럼 이탈리아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리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분리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이 아주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브렉시트처럼 이탈리아 내부에서 혹은 뭐 동유럽 쪽에서 이런 본인들이 힘든 국가들에서 우리 EU를 왜 해야 되지? 유로화가 왜 필요하지? 라는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유로화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러시아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수록 유로화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번에 동원령을 발표하고 난 뒤에 0.99가 깨졌습니다. 1대 0.99가. 1대1 페리티를 지켜야 된다고 했던 이 부분에서 지금 1대 0.98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400원 위로 튀었죠. 이게 유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약한 고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또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QT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유로 위기, 우리 유럽의 이제 남유럽 위기라고 했었죠. 그리스 부도 사태. 네. 그 사태 때도 미국이 QT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이 좀 더 외환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스가 터져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럼 지금도 또 떠오르는 거죠. 이번엔 이탈리아인가? 이번에도 그리스인가? 그리스 지금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럽, 뭐 동유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혹은 그 동쪽에 있는 유럽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많이 받아 쓰고 의존을 많이 하던 그것도 아니면은 혹여나 독일이 폭스바겐이 오늘 새벽에 또 성명을 냈는데 네. 러시아가 내년까지 가스를 끊으면은 우리 유럽 공장 못 돌립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미국만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만 생각하면 더 올려도 문제 없어요. 미국은 임금이 좋고 돈이 잘 돌고 근데 미국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 유럽이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간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단기간에 어디까지 오릅니다라는 부분은 진짜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점 더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더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가 이제 좀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지금 투자에 있어가지고 해법이 있냐? 없고 어디까지 빠지면 우리가 사도 되냐?
그리고는 여기를 버텨내면 우리가 진짜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냐?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채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미국의 단기 금리가 언제 고점 찍고 떨어지냐? 네. 그리고 유로화가 어디서 돌리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있는데 나스닥에 주봉 기준 200주 이제 이평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깨지냐 안 깨지냐?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6월에도 그 부분에서 반등을 딱 줬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9월 FOMC까지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빠지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 라인 200주선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서 한 1% 내외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은 좀 많이 빠지겠죠. 아, 더 빠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CPI도 될 수 있고, PC도 될 수 있고, 임금 상승률도 될 수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표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투자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게 막 중요하고 이런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나치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서방 세계 균열이 나면 네. 그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그 동맹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힘을 깎아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블록화 경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구상들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미국 차원에서는 안 좋다는 것이죠.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은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과거에도 이렇게 좀 그 연준이요 금리를 좀 세게 딱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까지 안 가고 네. 중간에 인하를 하거나 좀 막 그런 흐름도 혹시 있었나요? 그게 2019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제로금리라는 거,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예요 했다가 주식시장 한번 박살나고요. QT 할 거예요 했다가 주식시장 한번 박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푸는 거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면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돈을 풀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마존이 뭐 어떻게 보면은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알리바바가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과 효율하면서 글로벌로 자유무역이었죠. 중국에서 싸게 생산된 것들이 미국에서 싸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소비하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러면서 우리는 골디락스가 펼쳐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는 미국에서 푼 돈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져나갔고 그 돈들이 다시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투자가 들어왔죠. 이러면서 자본이 자연스럽게 수원안되고 그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만 죽어났어요. 미국 정부만 이제 쌍끌이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무역수지 적자 내고 재정수지 적자 내고 이러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만 적자를 쌓아가고 그 밑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돈 다 벌고 있고,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 다른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는 국가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스스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서 하기보다는 좀 어깨를 걸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블록화 구역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는 뭐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정치적인 이슈들이 섞이고 뭐 중국의 러시아의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죠. 지금 시점에서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연준이 경계를 하는 건가요?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걸 경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5,000원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5,000원을 써야죠. 그럼 또 인플레? 네. 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산 버블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서 샀을 때 6만 달러를 갔어요. 아. 그죠? 그럼 내가 2억을 박았는데 6억이 됐습니다. 그럼 4억으로 슈퍼카 사야죠. 그 웰스 이펙트를 경계하는 거군요. 그렇죠. 부의 효과. 네. 아,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지만 폭등해도 안 된다. 그렇구나. 폭락을 바랬으면 진짜로 이번에 100bp를 올렸을 것이고, 폭락을 바랬으면 정말로 이제 폭락해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했으면은 볼커 시대처럼 기준금리 10% 갔겠죠. 그런 전망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 다 묶여 있으니까 완전히 위기, 완전히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바닥으로 가자라고 외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즈아도 외칠 수 없는. 그렇구나. 적당한 스트레스. 그 진짜 그걸 찾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골치 아프겠네요. 그 기준금리를 이제 미국 FOMC에서 이렇게 이제 인상하거나 뭐 인하하거나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채권금리는 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움직이나요? 이게? 네, 미리 먼저 움직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채권 시장에서
아,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확률을 아예 안 잡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8월 CPI가 나왔을 때 페드워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75bp 그러니까 그전에는 50bp 아니냐 75bp 아니냐 이걸로 왔다 갔다 투표가 좀 되고 있었는데 8월 CPI가 딱 등장하는 순간 75bp냐 100bp냐 확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0.5% 인상은 아예 우리가 쳐다도 보면 안 돼. 8월 물가 인상을 봤더니 0.5는 연준이 말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는 갑자기 딱 등장한 게 그날 저도 이제 방송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CPI 발표나자마자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더니 그 페드워치를 한번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배팅 사이트니까 토토 사이트니까 채권을 하시는 분들의 토토는 어떻게 움직이냐? 페드워치가 그 토토 사이트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배팅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이런 확률로 갈 거예요. 라면서 그 확률이 맨날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결장하면은 레알 마드리가 이기겠네. 이것처럼 이제 CPI를 봤더니 CPI 선수가 너무 강합니다. 자, 0.5 나가시고 1% 들어오실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가 그날 33%까지 올라갔어요. 100bp 인상 확률이. 하루 만에 팡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이 지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지표면 내가 연준, 내가 파월이라면 이렇게 정책을 쓸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채권 시장을 선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페드워치는 그렇게 튀었지만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0.75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반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3개월물, 1년물, 2년물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3개월물이라 그러면은 연준의 그러니까 페드가 FOMC를 하는 게 6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은 2번의 회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3개월 국채 금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평균 금리를 대충 반영하는 걸 거죠. 반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지난 사례를 딱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가 이제 우리가 7월 FOMC 때 확정됐던 금리고 9월 FOMC가 되면서 3에서 3.25 이렇게 올랐습니다. 3%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3에서 3.25가 지금의 기준금리입니다. 3개월물은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3개월물 채권금리는 3에서 3.25 사이가 3개월물의 지금 현 채권금리라 그러면은 이게 그렇구나.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금리와 기준금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5%까지 올라갔다, 3.6%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100bp를 배팅하는구나. 반영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실제로 움직임이 페드워치는 100bp라는 얘기를 했지만 FOMC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3.12 몇, 3.13 몇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3개월물이. 0.75. 예.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얘들이 이제 0.75 인상을 발표하면은 지금 채권 금리는 이 정도에서 거래하는 게 맞아. 라고 선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게 3개월물이에요. 네, 3개월. 아까 앞에서 그 연준 의장이 강조한 건 2개월물이라고 하셨나요?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 그래도 3개월물이에요? 네. 3개월물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13주짜리라고 해서 단기채,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있고 13주짜리가 있고 그게 3개월물이에요. 그리고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많은데 거기서 6개월짜리도 있고 많은데 딱 생각하는 게 3개월물을 좀 지표로 많이 삼습니다. 네. 채권금리는 좀 어디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확인할 수 있어요? CNBC에 들어가시면 마켓와치라는 곳에서 CNBC 보시면 쫙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 외환, 채권, 그 지수 움직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 방송만, 그 주식 방송이 원래 채권도 다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주식에만 너무 포커싱 돼 있었던 거를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네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 어디까지가 정점인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좀 이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방구석 투자자로서 그 말하면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뺨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월스트리트에서 FOMC 딱 어떻게 보면 FOMC에 대한 리뷰를 하는 분들 따라서 아니야 내년 여름이면은 금리 낮춰야 돼. 왜냐면 이게 지난 한 6월, 7월만 하더라도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블라드 총재도 내년 한 3분기 되면 금리 낮추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 모든 연준 위원들의 말이 동시에 매파적으로 바뀌더니 그러니까 이게 금리 입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모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2024년으로 끌고 왔어요. 맞아요. 한 사람만 2023년도에 기준금리 3.7로 찍었습니다. 여기서 더 못 올린다고 찍었어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내년도 금리를 4.25, 4.5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점도표를 보시면 되게 웃겨요. 한 사람은 저 밑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위에 붕 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인 한 사람이 있었구나. 아. 라는 누가 찍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양심 선언을 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약간 이게 구두 개입 같은 느낌도 있는 그쵸. 거예요. 심리적인 네.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건드리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0.75 인상이 이번 에펙트예요. 나머지를 봤을 때는 시장을 누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입맞춤이 많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채권 시장에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1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2년물 국채 금리가 언제 꺾이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 연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CPI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CPI는 고점 지난 거 아니냐, 정점 지난 거 아니냐, 정점 지났죠. 그러면서 CPI가 정점을 지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PI가 이번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발표된 CPI는 7월 대비 8월이 줄었습니다. 테이블님 잠깐 그 CPI 가기 전에 네. 1년물하고 2년물이 꺾이는 건 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걸 채권 시장에서 거래 가격으로 이미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이군요. 근데 채권 시장에 봤을 때 지금 금리 지표를 보고 금리를 보고 페드는 금리 계속 올린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못 올려. 그렇구나. 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채권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봐요.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고 가장 돈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데 그렇구나. 여기가 1년물, 2년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연준이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올리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추고 꺾인다는 소리는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꺾이겠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9월 FOMC 때 딱 바뀐 게 원래 1년물이 제일 높았고요. 2년물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면은 금리를 고점을 찍고 2024년부터는 금리를 낮추겠구나라는 게 채권 시장 반영돼 있다가 FOMC 딱 듣고는 얘가 탁 튀었어요. 2024년까지 금리를 안 낮춘대.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은 페드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얘들이 오르는 게 멈췄네. 경기 지표를 봤는데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채권형들은 그거 안 믿기 시작했네. 야,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야, 이게 재밌네. 그게 항상 월스트리트 사람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페드랑 싸운다고 하는데 페드에 맞서지 말라라고도 얘기하지만 페드가 호구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페드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월스트리트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이지만 이게 돌아서는 순간이 이제 1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 찍고 살 꺾인다. 더 못 올라가네. 연준 말이 씨알도 안 먹히네. 진짜 경기 침체네, 진짜 경기 둔화네 이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또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